과학톡 최미영입니다. 만일 좋아하는 스포츠카가 있다면 당장 시승해 볼 수 있고 우리 집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다면 벽지에서부터 가구까지 책상 앞에서 바꿔 볼 수 있는 체험, 바로 가상현실이 만들어내는 세상입니다. 오늘 과학톡에서는 꿈 같은 세상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가상현실이 뜨거운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체험을 해보면 아직도 이 기술이 굉장히 신기한데요. 가상현실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가상현실이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환경, 조건들을 컴퓨터로,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 공간 속에서 저희가 인터랙션하면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훨씬 전에 그 대학교 박사과정 시절에 가상현실에 대한 개념을 처음 들었어요. 참 오래전에 들었는데요. 실제로 체험한 것은 2000년 초반에 키스티의 케이브라는 가상현실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상자 같은 건데요. 여섯 개, 6면체의 5면이 화면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곡을 쓰고 조이스틱 같은 걸 들고 들어가서 뭐 꽃도 따고 거리도 거닐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한 게 제가 처음 가상현실 체험을 한 겁니다. 와, 정말 일찍 가상현실을 체험하셨네요. 네, 문 대장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뭐 하는 일이 탐험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갈 수 없는 곳, 뭐 화성이나 달 같은 곳에 그 가상환경 그 콘텐츠를 가지고서 제가 직접 화성 탐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카이스트 과학경제교육원에서 이제 멘토링을 진행했을 때 이제 학생들이 인솔하는 멘토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국립중앙과학관에 갔었어요. 가상현실 체험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그런 가상현실 게임들을 접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가상현실이라는 게 우리가 가볼 수 없는 공간을 가볼 수 있는 거잖아요. 즉 가상의 탐험을 해볼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혹시 박사님께서는 이런 가상현실 기술을 가지고 탐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저희가 지금 가상현실 기술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콘텐츠들이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그렇게 뭐 긴 시간을 체험할 수는 없어서 저도 이제 간단한 것 정도 그냥 화산 탐험, 우주 탐험, 해저 탐험 정도 했고요. 사실은 그걸 한 이유는 제가 즐기기보다는 저희 애들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상현실 기술은 언제부터 어떻게 연구가 시작이 됐나요? 개념적인 거의 도입은 1930, 40년대에 나와서 그다음에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가상현실이라는 거는 이런 거다 해서 기본적인 형태, 뭐 박스식으로 돼 있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것은 1970년대, 80년대에 이르러가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ATMD 같은 것들을 뭐 지금처럼 무선은 아니고 유선 형태로 끌어다 쓰는 형태. 그때부터가 이제 조금 더 지금과 같은 가상현실 기술이 연구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가상현실이라는 게 굉장히 일찍 도입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저 용인에 있는 놀이공원 같은 데도 1992년에 가상현실 게임기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실제로 탐험을 했었다고 하고요. 뭐 아파트 인테리어 같은 거 바꿔주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직접 개발해서 납품한 게 그게 1998년이에요. 2000년도 되기 전에 벌써 기업에서 가상현실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납품까지 했었다니까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일찍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갑자기 붐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옛날 2G 휴대폰 그림을 보다가 저희가 스마트폰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서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래픽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서 이제 보는 저희 눈앞에 있는 펼쳐진 그림들이 진짜 같은 거죠.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몰입감, 실감 이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다가오니까 지금 시기가 된 거죠. 보통 이제 가상현실을 제대로 즐기려면 머리에 이제 어떤 기기를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눈으로 직접 체험을 하는데 그게 저희가 실제 이제 그런 자연이나 환경을 보는 것과는 해상도가 엄청 많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상생활을 보는 것만큼 가상현실 기기로 세상을 보려면은 어느 정도의 기술이 더 필요하고 한 소요가 될까요? 그런 기간들이. 일단 저희가 굉장히 고퀄리티의 그래픽을 처리하기에는 아직도 굉장히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고요. 인공지능 기술하고 접목되어 있고 뭐 물체 인식이라든지 행동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려면은 컴퓨팅 파워가 더 높아져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은 실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몰입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따지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형편없이 그래픽이 낮은 것들은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거 진짜 같아라는 이제 느낌은 덜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퀄리티를 만족시켰을 때는 그 퀄리티에 있는 가상의 객체를 봤을 때 내가 얻는 이 느낌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변화 이것들이 실감이냐 아니면은 진짜로 우리 눈앞에 실제적으로 그려지는 게 실감이냐 여기에는 이제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제 기술하는 사람이니까 똑같이 그리는 게 이제 실감이다. 똑같이 만들어진 실감이라 생각하는데 똑같지 않더라도 그것의 효과에 집중을 해서 그것들이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고 내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것이 내가 실감을 느낀 거고 몰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이나 기술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픽도 좀 더 고도화가 되고 있는데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재미인 것 같아요. 맞아, 재미죠. 네, 얼마나 재미있냐. 그리고 네. 이거 썼을 때 단순히 그런 실사 환경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어떤 좀 스토리 라인이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콘텐츠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연구 같이 좀 병행이 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술이 초기에는 그 기능을 구현하기도 굉장히 급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밌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현실 게임을 즐기러 가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가상현실 관련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장갑을 끼고 뭐 수트를 입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트레드밀 같은 데 걸어 다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올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이 됐어요. 그래서 뭐 바닥을 이렇게 진동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트레드밀 자체도 막 이렇게 기울어진다든가 이번 지스타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시연이 됐었는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인 것들이 다 구현이 돼서 이제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것도 단순히 이제 슈팅, 총 쏘는 거에서 뭐 방탈출, 그리고 퍼즐 푸는 거, 뭐 이렇게 다양한 식의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이 그렇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다시 이제 막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게 된 그 무슨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느 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페이스북에서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앞으로의 사람은 경험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해서 이슈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홀로렌즈 같은 기기들, 그러니까 AR, HMD의 기기가 나오면서 그 성능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홀로렌즈가 뭐예요? 제가 그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그 홀로렌즈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거든요. 보기에는 저희랑 안경이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무겁고요. 요즘은 점점 되게 가볍게 만들어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좌우에 4개의 카메라가 있고 중간에 거리를 재기도 하고 이 작은 기기에 이제 음성 지원도 되고 제스처 인식도 되고 그리고 안에서 이제 그래픽 관련된 처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착용을 하고 나면은 자기 신체에 맞게 그 캘리브레이션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정을 해놓고 그 사람에 맞게 모든 동작을 이 기기가 인식을 해서 저희가 AR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5년, 16년 때 나온 기기고요. 저희가 이제 2017년도 후반에 이제 메타2라는 기기가 있는데 이거 좀 특이하게 생겼죠.
요 녀석은 이제 앞에가 좀 볼록하게 나와서 보면은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요 앞부분과 다르게 여기 나와서 이제 햇빛 같은 데가 비치면은 AR 이 그림 겹치는 게 잘 안 됐었거든요. 요 녀석은 이제 앞에 좀 가려짐씩 나왔고요. 두 개가 뭐 어느 게 좋다고 제가 말하기 좀 곤란하고요. 근데 지금 있는 AR HMD 중에서는 이 두 개가 가장 앞서 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AR HMD 기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해요? 이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한 300에서 400만 원 아직까지는. 정도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 300 정도 되는 아. 가격입니다. 네.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 안에다 휴대전화 이렇게 넣고 끼는 네. 뭐 것도 본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저가로. 뭐예요? 국내 제조업체에서 그런 것들 많이 만들었죠. 네, 그렇죠. 휴대전화를 끼워서 저희가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방법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있을 수 있는데요. 그 휴대전화를 끼고 했을 때는 가상현실을 기본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요. 저희가 증강현실이라는 게 현실 이 공간에 가상의 객체를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방금 보셨던 홀로렌즈처럼 그 반투명 유리에다가 투명이죠. 거의 투명인데 거기에 이제 그 저희가 원하는 영상을 투사를 시킨 거니까 거기다가 겹쳐서 보이는 방식도 있지만 그 휴대폰 영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거기다가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는 그 가상현실뿐만 아니라 증강현실 체험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뭐가 다른 건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그 중고생들 강연을 갈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상현실은 당신이 신이 된 거고 증강현실은 당신이 마법사가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상 공간은 내가 원하는 어떤 거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시대가 지나면 미래 사회처럼 뭐 누군가 전체를 관리하는 분이 계실 테니까 거기서 또 경제 사회가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가상 공간은 제가 이제 원하는 어느 상황이든지 그러니까 뭐 아까처럼 화산, 우주, 해저 탐험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서 뭔가 할 수도 있고 아까 저한테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 스튜디오가 가상의 공간일 수도 있는 거고 가상의 공간이 있습니다. 너무 떨려서. 네, 그리고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이 현실 공간 상에서 제가 가상의 공간을 이렇게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포켓몬 게임도 그렇지만 없는 가상 객체들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여기서 마법을 손으로 부리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의 형태를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래서, 네. 그래서 가상현실은 게임이나 뭐 이렇게 환상의 세계를 우리가 맞아요. 체험하는데 많이 쓰지만 네. 증강현실은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BMW사에서 자동차 조립을 같은 걸 할 때 굉장히 복잡한 기계들을 조립을 하잖아요. 부품도 뭐 수만 개가 되는데 그것들을 그 증강현실을 통해서 어느 부품이 어디와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작업자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우주선 조립하는 데서도 쓰고요. 굉장히 많이 쓰고 그렇게 하면은 그 오류율도 많이 줄어들게 돼서 효율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증강현실이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 비슷한 예인데 저도 그 올 여름인가요? 그 나사 과학자들이 새로운 화성 탐사선을 보내는데 착륙 지점을 어디로 선정할 거냐 이거를 이제 그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실제 그 화성 궤도 탐사선이 화성의 지형을 촬영한 걸 3D로 이 가상현실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걸 쓰고서 실제로 그 착륙 지점을 선정하는 것도 제가 또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단순하게 이제 말하고 글 듣는 것보다 이미지를 원하고 이미지보다는 공간 자체를 얻음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분야에 활용했을 때 정말 이 장점을 잘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판단을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목적이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먼저 발전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는 의료, 교육, 뭐 산업 현장에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업 현장을 돌아다닐 때 있는 주변 IoT 기기들하고 접목이 돼서 뭐 홀로렌즈를 쓰고 있을 때, 그러니까 AR, HMD를 쓰고 있을 때 그 기기의 상태라든지, 그러니까 뭐 전력 소모 또는 그 누수 유무, 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뭐 그런 데 활용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산업디자인학과 수업 때 저희가 이제 3D 프린팅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인쇄를 했었는데 그 제품의 이제 내부 구조나 그런 걸 살펴볼 때 AR 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만든 출력물을 가지고 AR 기기를 쓰고 보면은 그 내부의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렌더링을 할 때 컴퓨터로 좀 더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뭐 인테리어나 이제 집을 둘러볼 때 이 벽 속에 공간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고 바닥은 또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좀 AR 기기를 활용하면 그런 부분에서 되게 특징을 보일 것 같아요. 최근 재밌는 활용 예가 하나 있는데요. 최근 본 중국 기사이긴 한데 스마트 글래스를 사고 범인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AR이 그 그림을 겹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체 인식 여기 그 경우에는 이제 용의자 얼굴을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그 스마트 글래스를 쓰고 다니면은 이 사람이 범인이야 뭐 이런 정보를 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SF에 나오는. 네, SF 나오는 얘기죠.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 곳곳에 사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원리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 좀 궁금하거든요. 핵심 기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일단 가상의 공간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 공간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룸 형태로 제가 있는 룸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 눈의 시야를 가려서 그러니까 VR HMD를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형태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상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그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 있던 그 상황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때는 육면이 가상현실인 공간에 있지 않고 HMD를 쓰긴 했지만 그 공간 안에서 인터랙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입고 뭐 장비를 사용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상현실이고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현실에 있는 이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공간상에 있는 물체를 인식해서 그 물체상의 정보를 어떻게 주고 나랑 인터랙션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술로 봤을 때는 단순히 포켓몬고 나왔을 때는 그냥 거의 보면 위치 기반의 AR 서비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 비전 기술이랑 같이 겹쳐서 물체 인식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AR 쪽에는 또 이제 또 두 가지의 큰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영상 자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 휴대폰 안에 있는 그 자이로와 뭐 가속도계를 이용을 해서 얼만큼 움직이고 흔들렸는지 측정을 해서 뭐 그런 움직임을 파악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가지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포켓몬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그 위치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포켓몬고가 특정 지역에서만 우리가 잡을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 원리가 어떤 건가요, 박사님? 그 위치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 정보를 주지 않으면은 당연히 그 지역에서는 포켓몬고를 잡을 수 없겠죠. 그래서 그 포켓몬고 서비스가 이루어질 당시에 이제 지도를 얼만큼 지도 정보를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잡을 수 있는 지역과 잡을 수 없는 지역이 나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가상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게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산업에 어떻게 사용되느냐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심리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예, 예. 네. 일단 심리 치료하는 게 그 사람이 편안한 공간에 있어야 되고 그런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가상 공간이. 그리고 저희가 그 시대가 점점 노령화 사회로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또 옛날 추억 그리고 불안정 이런 것도 있고 그 사고를 겪고 나면 후유증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그런 거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상을 그 사람이 편안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서 풀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소공포증이나 폐소공포증 같은 경우에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치료에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상현실을 통해서 높은 곳에 대한 공포를 이제 높이를 조금씩 조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뭔가 안정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그 심리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도 그 전보다 이제 공포감을 덜 느끼는 거죠. 비행 공포증 같은 것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를 자꾸 그 문제를 안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인 공포감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완화시키도록 편안한 상태에서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게끔 해주고 그것이 이제 치료로 이어지는 그런 효과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지금의 VR이나 AR 기기들은 이제 정해진 데이터들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사용자한테.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뭐 심리 치료나 그런 다양한 치료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소공포증 환자한테는 이미 구성된 그 높은 환경에서 마련된 그 VR 기기를 제공함으로써 치료에 이용하는 건데, 만약에 기술이 좀 더 발전한다면 사용자가 VR 기기를 착용함과 동시에 생각하는 것으로만으로도 그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게 또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왜냐면은 네. 그러니까 뇌로 네.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술의 발달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지금 말한 것처럼 네. 기술이 점점 딱 고정된 그 형태의 것이 아니라 내가 표현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미지로 만들 것인가, 이런 연구,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공간으로 생성할 것인가,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네. 그 다른 교수님 강의에서 본 내용인데, 꿈을 꾸면은요, 그 꿈을 꾸는 내용이 영상으로 디스플레이가 돼요. 그런데 막 사람 이렇게 모양도 보이고 하는데 다행히 네.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만큼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저는 생각을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컴퓨터가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이러는 거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정말 올바른 생각을 24시간 하고 살아야 돼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까지 계속 통제해야 그러니까. 하니까. 아. 네, 어쨌든 이런 기술이 지금 당장 등장하기는 어려운 거죠. 예,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저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 분야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정말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많은 활용이 될 것 같은데 향후의 연구 방향이라든지 활용 방향 어떻게 될까요?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기기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좀 편하게 착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들을 이용해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실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현실에 있는 이 물체들을 어떻게 인식해서 인터랙션 할 것인가. 근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야 되고 그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이 이게 실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드웨어 기술도 물론 필요하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동시에 발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그 VR이나 AR 기기로 인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생길 텐데, 지금 당장 제 주위 친구들만 봐도 VR 기기를 쓰고 나면 뭐 굉장히 멀미를 심하게 좀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VR 카페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체험해 봤는데 타고 나니까 진짜 롤러코스터 탄 것보다 더 멀미가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아마 대중화가 되면 좀 많이 떠오를 텐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좀 방안 같은 게 있나요, 혹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국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부분은 그 영상 자체의 역동성,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그다음에 깊이가 얼마큼 깊고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이에 제가 영상에서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기계는 조금 늦게 출발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정보의 불일치가 일어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 뇌도 이제 일종의 컴퓨터 조작했을 때 계속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멀미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상현실 기술이 이 교육 쪽에 많이 활용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이 그렇죠, 활용될 그렇죠. 가능성이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도 과학 교육에 활용할 여지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과학이라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해야 되다 보니까 박사님 생각에는 좀 과학 분야에서 이렇게 좀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몇 가지 좀 아이디어 있으시면. 일단은 저희가 뻔히 알고 있는 과학 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어려웠던 거 있잖아요. 막 수학, 기하학 뭐 이런 거. 왜냐면은 그 책에서는 막 수식으로 써 있는데 이게 네. 도대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런 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화학이나 물리에 대한 것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화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의 뭐 원소라든가 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눈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추상적인 것들에 대한 걸 다루고 있고 또 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험하기 어려운 것들, 폭발이나 뭐 그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가상현실 공간에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리고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카드에 있는 그 표식, 마커라고 하는데 그 마커를 인식해서 그 위에 그 가상의 이미지를 띄우는 방식으로 많이 지금 교육 쪽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공룡이 나온다든지. 뭐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지금 저희 나라 기술 수준에 비하면 약간 낮은 기술을 가지고 쓰는 거고요. 뭐 점진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물체 인식, 제스처 인식을 이용한 증강현실 기술이 뭐 1, 2년 안에도 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저는 위험한 일을 연습하는데 정말 유용할 맞아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운전면허 따잖아요. 이 운전면허 연습도 가상현실에서 하고 드라이버 라이선스, 그러니까 면허증도 가상현실로 그냥 따가지고 가는 시대가 혹시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건 진짜 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게 그러니까 실습을 하기 위한 그 기증 시신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다고 뭐 언제까지 돼지 갖다 놓고 이거 잘라보면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가상 그 바디를 갖다 놓고 가상 실습을 통해서 해부도 해보고 수술도 해보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그 독일 이런 데서는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 안에서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네, 그렇다면 우리가 개발한 이 좋은 컨텐츠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저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인간이 기계와 만났다. 그래서 기계라는 도구를 쓰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그 연구 결과물들이 기계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없던 시절에 뭐 자동차도 만들고 뭐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해놨는데 지금 더 이상 만들 게 없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럼에도 연구는 계속되고 있는데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더 좋아지거든요. 그 얘기는 연구의 완성도가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증강현실, 가상현실도 보면은 단순하게 그냥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이것들이 진짜 사람들한테 쓰였을 때 편안하게 그리고 만족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 기술들이 뭘까를 저희가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가상현실 공간을 하나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공간 자체를 자동으로 모델링이 돼서 뭐 가상 공간처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가상현실 공간을 만드는데 기업들이 더 많은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기술 표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세계는 무역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어서 다른 나라도 꼭 그 기술을 써야만 한다면 우리가 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 표준에 대한, 그러니까 가상현실이든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표준을 어떻게 세계에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표준 관련해서도 국내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가상현실 관련해서는 한 2013년, 14년도부터 이제 한두 개씩 저희 그 TTA라는 기관에 등록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관련해서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죠. 근데 기술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발전을 해요. 그래서 1988년에 우리나라에 슈퍼컴퓨터 1호기가 들어왔어요. 그때 그 슈퍼컴퓨터 성능이 2기가 플롭스예요. 근데 지금 우리 휴대폰이 그거보다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불과 30년 만에 우리나라에 단 한 대 있던 것을 지금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셈이거든요. 가상현실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서 초창기라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하지만 금방금방 가격도 싸지고 이제 모든 사람이 홀로렌즈 끼고 다니는 날이 이제 한 10년 안에 오지 않을까요?
5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시나요? 저는 10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년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면서 쓰기에는 네. 약간 좀 불안정한 요소들이 좀 있을 것 같고 한 10년 정도면 조금 편안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러면 10년 뒤에 저희가 그걸 다 쓰고 다닌다고 했을 때 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백투더 퓨처에도 보면 미래 가는 영화 막 집에서 혼자 막 움직여 있는데 주변 사람이 보면 웃기고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도 보면은 뭐 혼자서 막 그렇죠. 예,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오겠죠. 근데 뭐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여치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탐험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탐험이라는 거를 많은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이게 너무 가상 얘기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매몰돼서 예, 오히려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이런 가상현실 기술이 이를테면 자연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는 그리고 자연을 조금 더 뭐 보호하는 이런 부분들과도 좀 적절하게 균형이 맞는다면 그 가상현실 기술의 어떤 효과, 의미가 충분히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10년 뒤에 이제 가상현실이 좀 많이 상용화가 되면 가장 좀 변동을 일으킬 분야가 건축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 공간에다가 땅을 사서 거기 빌딩을 올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상현실에서는 그냥 바로 데이터 처리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이 그 분야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 세계와의 구분이 좀 없어져서 아마 가상현실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서 오는 이 괴리감이 뭔가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물리적인 제약이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방 안에서 거의 모든 거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의식주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데 가상현실 서비스가 더 상용화가 된다면은 아마 우리 삶은 그 홀로렌즈나 그런 기기 하나만 착용하고도 거의 웬만한 그런 삶은 다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밌네요. 보면은 문 대장님께서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이거 이제 가상현실 게임도 자연 탐사하는 것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게임들이 처음에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건축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제 드론하고 좀 섞어갖고 공사 중인 그 장면을 이렇게 쭉 모델링 한 다음에 지금은 뭐 한 달 지났으니까 이 정도 바닥에 이런 게 설치됐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예요라는 그런 모습을 가상현실로 또는 증강현실로 보여주는 기술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부분이 가상 세계가 또 다른 현실 세계처럼 될 거냐. 지금 보면은 올해 그렇죠. 올해 제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하고 엮어서 가상 세계가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 블록체인으로 돈을 뭐 주고 팔고 하면서 거기다 뭐 자기 건물을 짓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상상의 속도를 네네네. 넘어서는 뭐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많은 기술들이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이 가상현실이 너무 현실과 똑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그러니까는 좀 예, 이것은 가상이야라는 것을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그래서 이것은 현실이 아니야. 그게 혼동이 되는 순간 너무 좀 복잡한 일들,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왜 장자의 꿈처럼 이게 내가 사는 건지 나비가 내 꿈을 꾸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상현실은 그냥 가상으로 남아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얘기가 되었던 그 실감이라는 정의가 되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너무 실감이 나면 현실과 구분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증강현실은 이런 거구나, 가상현실은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하긴 하겠지만 사실 이런 첨단 과학기술이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좀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이미 과학기술하고 많이 친합니다, 지금. 스마트폰 없이 살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미 친한데 그 안에 있는 그 기본 수학적 원리를 생각을 하니까 조금 멀어지는 거고, 그건 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과학 기술 자체가 어렵다는 마음만 안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과학기술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저희 과학자들도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움이 좀 있어요. 너무 바쁘거든요. 과학자들이 너무 바빠갖고 일반 대중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과학기술은 이런 거야 하고 재밌게 포장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게 좀 안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AR과 VR이 활성화되면 네.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으실까요? 네, 저도 참 노력을 많이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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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희가 오늘 가상현실 그리고 또 증강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끝판왕은 이거다. 지금 있는 기술 중에서요. 앞으로 뭐 상상을 하시기에. 상상으로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증강현실도 제가 관심을 갖고 요즘에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건데 제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상으로 만들어져서 저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상현실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사실 전 굉장히 빨리 가상현실을 접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좀 너무 관심을 끊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VR 카페를 곧 가볼 겁니다. 네. 임 대장님 어떠셨어요? 네, 사실 그 가상현실 기술이 이미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오늘 뭐 새롭게 알게 된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 저도 이제 뭐 11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들을 이미 보면은 이미 뭐 가상현실이든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동영상이든 모든 기술 인프라가 얘의 삶을 다 지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술들이 점점 고도화될수록 우리가 기술은 그건 뭐 과학자들 하는 거고 우리는 뭐 사용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 박사님 말씀처럼 좀 제대로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컴퓨터 약간 데스크탑 같은 좀 평면적인 이미지에서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즐기던 그런 세대라고 했는데 당장 저희 밑에 이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친구들을 봐도 이런 VR기 같은 걸 굉장히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평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컴퓨터가 이제 오큘러스나 이런 VR 기기를 통해서 3D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느꼈고 그래서 아마 이런 VR 기기나 AR 기기들이 정말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교과서를 기반으로 이제 읽는 학습을 하는데 이것들이 나중에는 VR 기기를 활용하면 청소년들이 좀 더 많은 분야의 공부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방송이 되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